여름 한낮이었다. 마당 수도가에서 물소리가 났다. 옥분이 고무대야에 물을 받아 목덜미에 끼얹고 있었다. 밭에서 올라온 직후라 얼굴과 목에 땀이 범벅이었고 적삼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쇄골 아래로 흘러내렸다. 젖은 적삼이 어깨와 등에 그대로 달라붙으면서 몸에 윤곽이 드러났다. 옥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다. 눈을 감고 연신물을 끼얹으며 더위를 씻어내고 있었다. 정호는 밭 아래쪽에서 호미를 들고 올라오던 참이었다. 담 너머로 수도가가 보였다. 옥분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젖은 적삼 사이로 드러난 등의 곡선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정호의 발을 멈추게 했다. 숨이 멎었다.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옥분이 고개를 돌렸다. 물기 묻은 얼굴로 담 너머의 정호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옥분의 손에서 대야가 기울어 물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못했다. 형이 남긴 집 마당에서 형수의 젖은 몸을 본 시동생은 호미를 쥔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안녕하세요. 초보작가라 많이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정호는 47의 남자였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3년 전에 이혼했다. 아이는 없었다. 결혼 생활 12년 동안 인쇄소 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가 먼저 짐을 싸서 나갔다. 정호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여력도 없었고 붙잡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혼 후 정호는 인쇄소 위층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아침에 내려가 기계를 돌리고 저녁에 올라와 라면을 끓여 먹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잠드는 게 하루의 전부였다. 사람 냄새가 그리운 날이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다가 옥상에 올라가 혼자 마셨다. 서울 어딘가에 전처가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캔을 한 모금 더 비웠다. 정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5살 위의 정수였다. 정수는 충북 음성에서 옥분과 함께 밭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감자와 고추를 심고 가을이면 배추를 절여 김장을 했다. 형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밭일만큼은 부지런했고 옥분과 큰 싸움 없이 25년을 함께 살았다. 정호는 명절에나 형네 집에 올라갔다. 형수 옥분과는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막걸리를 한잔하고 다음날 서울로 내려오는 그 정도의 사이였다. 형수라는 호칭 외에 따로 할 말이 없는 관계였다. 2년 전 겨울이었다. 형 정수가 간암 판정을 받았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3기였고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석 달을 버텼다. 정호가 병원에 갔을 때 형은 침대에 누워 정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옥분이를 부탁한다고. 밭을 지켜달라고. 그 밭이 옥분이한테는 전부라고. 정호는 형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형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호는 서울로 돌아왔다. 형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지만 인쇄소 일이 바빴고 옥분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형수와 단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호는 몰랐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정호는 음성에 올라가지 않았다. 어느 날 사촌형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옥분이 밭을 혼자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디스크가 터진 것 같다고. 집도 여기저기 고장인데 손 볼 사람이 없다고. 재호가 말끝에 덧붙였다. 너 형 유언도 있잖아. 한 번은 올라가 봐라. 정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인쇄소 기계 소리를 듣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옥분이를 부탁한다. 밭을 지켜달라. 1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호는 토요일 아침 차에 공구 가방을 싣고 음성으로 올라갔다. 시골집에 도착한 것은 점심 무렵이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정호는 발을 멈췄다. 형이 살아있을 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마당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처마 및 장독대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마루 한쪽 기둥이 기울어져 있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지붕 위 함석판 한 장이 바람에 들려 올라가 있었다. 정호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집을 올려다보았다. 형이 죽고 나서 이 집이 얼마나 빠르게 사람 손을 잃었는지가 한눈에 보였다. 옥분은 집에 없었다.
밭에 나가 있었다. 정호가 집 뒤쪽 밭으로 올라가자 옥분이 쪼그려 앉아 고추밭 사이에서 풀을 뽑고 있었다. 허리에 파스가 붙어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 정호가 형수하고 부르자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다. 볼이 빠져 있었고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다. 형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보았던 단정한 모습과는 달랐다. 옥분은 정호를 보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정호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다. 이 사람이 1년 넘게 혼자서 이 밭을 지키고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허리가 나간 채로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형이 남긴 것들을 붙잡고 있었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밭으로 들어가 옥분 옆에 쪼그려 앉았다. 호미를 집어들었다. 옥분이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정호는 대답 대신 풀을 뽑기 시작했다. 흙 냄새가 코끝에 닿았고 등에 햇볕이 내리쬐었다. 옥분은 옆에서 정호가 서투르게 호미질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밭 위로 퍼졌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옥분이 차려준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에 감자조림, 반찬이 소박했지만 정호는 밥 3그릇을 비웠다. 서울에서 혼자 먹는 라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밥이었다. 옥분이 많이 먹는다며 웃었고 정호는 형수 밥이 맛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마루 아래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밭 너머로 해가 내려가고 있었다. 정호는 그 풍경을 보며 형이 왜 이 집을 지키라고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정호는 그날 지붕 함석판을 고치고 기울어진 기둥에 받침목을 대고 마당 풀을 베어낸 뒤 저녁에 서울로 내려왔다. 차를 몰면서 다음 주에도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붕만 고쳐서는 안 됐다. 외벽도 손봐야 했고 장독대도 정리해야 했고 밭일도 옥분 혼자 하기엔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호는 자기가 지금 집수리 때문에 올라가려는 건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편이 나았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정호는 올라갔다. 그 다음 주에도 공구 가방과 시멘트 포대를 싣고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에 도착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옥분이 차려준 밥을 먹고 밤에 서울로 내려오는 것이 정호의 주말이 되었다. 옥분은 정호가 올 때마다 아침부터 밥을 지어 놓았다. 정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었고 된장찌개에 감자를 넉넉히 넣었다. 마루에 방석을 깔아두었고 수건도 새 것으로 꺼내 놓았다. 정호가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옥분은 부엌에서 나와 마당까지 나가 맞이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동생한테 밥 차려주는 게 뭐 별일이냐고,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정호가 올라오는 토요일 아침마다 옥분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다. 평소에는 대충 묶어 올리던 머리를 정호가 오는 날에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식하는 자신이 조금 불편했다. 3번째 주말이었다. 정호가 외벽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었다. 옥분이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바구니가 무거워 비탈길에서 비틀거렸다. 정호가 뛰어가서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바구니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옥분의 손이 정호의 손 위에 얹혔다. 흙이 묻은 손이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정호는 그 손의 감촉에 가슴이 한번 크게 뛴 걸 느꼈다. 옥분도 손이 겹쳐진 순간 살짝 움찔했지만 고맙다고만 하고 먼저 손을 뺐다. 정호는 바구니를 들고 밭길을 내려오면서 방금 손에 닿았던 옥분의 손가락 감촉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4번째 주말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옥분이 반찬을 집어주려다 정호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다. 옥분이 아하며 몸을 뗐지만 정호의 어깨에 남은 온기는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기가 지금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형수의 손, 형수의 어깨, 형수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형수가 밥을 차릴 때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소리,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인데 지금은 전부 다르게 느껴졌다. 정호는 서울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형수다. 형이 부탁한 사람이다. 형의 아내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을 되뇌일수록 옥분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5번째 주말이었다. 정호가 지붕 위에서 함석판을 교체하고 있었다. 한여름이라 등에 땀이 흘렀고
있었고 셔츠가 젖어 있었다. 옥분이 마당에서 올려다보며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정호가 내려오다가 사다리 끝에서 발을 헛디뎠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접질렀다. 옥분이 달려와서 정호를 부축했다. 마루에 앉히고 양말을 벗기고 발목을 살펴보았다. 옥분의 손이 정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부어오르고 있었다. 옥분이 부엌에서 얼음을 가져와 수건에 싸서 발목에 대주었다. 정호는 괜찮다고 했지만 옥분은 가만히 있으라며 발목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옥분의 손에서 전해오는 체온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다. 정호는 고개를 숙여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옥분의 손을 보았다. 반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실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손이었다. 정호는 그 손을 보면서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가까운 거리였다. 옥분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동자에 정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정호는 시선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다. 옥분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었다. 마당에서 매미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옥분이 먼저 눈을 내리깔며 발목을 놓았다. 얼음 더 가져올게요. 그 말을 하며 일어서는 옥분의 귀 뒤가 붉어져 있었다. 정호는 그걸 보았다. 그리고 그날 서울로 내려가면서 발목의 통증보다 옥분의 붉어진 귀가 더 오래 남아 있었다. 옥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호의 발목을 잡았던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다. 왜 놓지 못했을까? 왜 눈을 피하지 못했을까?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천장을 보았다. 도련님이야. 시동생이야. 돌아가신 서방님의 동생이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어도 정호가 자기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지워지지 않았다. 옥분은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다. 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울었고 옥분은 그 소리 속에서 자기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6번째 주말 여름 한낮이었다. 밭일을 마친 옥분은 마당 수도가로 갔다. 정호는 밭 아래쪽에서 배수로를 정리하고 있었으니 당분간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 고무 대야에 물을 받았다. 대야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시원했다. 옥분은 물을 떠서 목덜미에 끼얹었다. 한여름 밭일 뒤라 온몸에 열기가 차 있었고 물이 닿는 순간 숨이 풀리는 것 같았다. 연신 물을 끼얹었다. 목덜미를 타고 쇄골 아래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적삼이 젖어 등에 달라붙었다. 옥분은 눈을 감고 물의 차가움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정호는 배수로 작업을 마치고 밭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담 너머로 수도가가 보였다. 옥분이 앉아서 물을 끼얹고 있었다. 정호의 발이 멈췄다. 젖은 적삼이 옥분의 등에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다. 물줄기가 목에서 쇄골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등의 곡선이 적삼 너머로 드러났고 어깨 라인이 햇볕 아래서 물기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정호는 숨을 멈췄다. 시선을 돌려야 했다. 돌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눈이 떨어지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옥분의 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옥분이 고개를 돌렸다. 물기 묻은 얼굴로 담 너머의 정호와 눈이 마주쳤다. 옥분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대야가 기울어 물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다. 정호도 굳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담 하나와 마당이 있었지만 그 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을 만큼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옥분이 먼저 몸을 돌렸다. 젖은 적삼을 끌어안든 염이며 부엌 쪽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정호는 담 밖에 서서 옥분이 사라진 부엌 문을 보고 있었다. 호미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방금 본 것이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물줄기, 젖은 적삼, 드러난 등,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고 놀란 옥분의 눈. 정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밭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배수로 옆에 쪼그려 앉아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은 식지 않았다. 이러면 안 된다. 형수다. 형이 부탁한 사람이다.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지만 되뇌일수록 방금 본 장면이 더 선명해졌다.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옥분은 마루에 밥상을 차렸지만 정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정호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떴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마루 위에 울렸다. 둘 다 낮에 있었던 일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꺼내지 않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다. 침묵 속에 오히려 그 장면이 더 선명하게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정호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형수, 저 오늘 서울 내려갈게요. 옥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정호가 일어서서 마당으로 내려가는데 옥분이 등 뒤에서 말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목소리가 낮고 떨리고 있었다. 정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의 마루에 앉아있는 옥분의 모습이 비쳤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정호는 백미러에서 눈을 떼고 차를 출발시켰다. 손이 떨려서 기어를 2번이나 잘못 넣었다. 그 뒤로 정호는 2주 동안 음성에 올라가지 않았다. 옥분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다. 인쇄소에서 일만 했다. 기계 소리에 묻혀 생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밤마다 원룸 천장을 올려다보면 옥분의 젖은 등이 떠올랐다. 물줄기가 쇠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눈을 감아도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옥분의 웃음이 떠올랐다. 밭에서 호미질하다 올려다보며 짓던 웃음, 마루에서 밥을 차리며 많이 먹으라던 목소리, 발목을 잡아주던 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형수다. 안 된다. 10번을 되뇌어도 11번째에는 옥분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2주째 되는 날 사촌형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척 모임에서 반매매건을 이번에 결정하겠다고. 옥분 혼자서는 밭을 유지할 수 없으니 팔아서 정수 빚을 정리하자는 거였다. 정호가 물었다. 형수는 뭐래요? 재호가 말했다. 안 판다고 버티고 있다고.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하겠냐고. 정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다. 밭을 지켜달라. 옥분이를 부탁한다. 정호는 공구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 차 키만 들고 나갔다. 이번에는 밭을 지키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게 전부라고. 음성에 도착했을 때 옥분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정호의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2주 만이었다. 옥분의 눈이 흔들렸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다. 밥 먹었어요. 정호는 아직이요 하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2주간의 공백이 놓여 있었지만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푸기 시작하는 것으로 그 공백은 소리 없이 채워졌다. 마루에 앉아 밥을 먹는데 옥분이 감자조림을 정호 앞에 밀어주며 이거 도련님 좋아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2주 동안 혼자 밥을 먹으면서 라면 국물만 마시면서 이 맛이 그리웠다는 걸 지금 깨달았다. 밥이 그리웠던 건지 이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정호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이 친척 모임이었다. 재혼의 집에 친척 대여섯이 모였다. 밭을 팔자는 쪽이 다수였다. 정수 빚이 3천만 원 남았고 밭을 팔면 빚을 갚고도 남는다고. 옥분이 혼자 농사지어서 언제 그 빚을 갚겠냐고. 옥분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팔아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옥분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정호는 옥분의 그 어깨를 보았다. 밭에서 고추를 따던 어깨, 수도가에서 물에 젖었던 어깨, 발목을 잡아주며 기울이던 어깨. 그 어깨가 지금 사람들 말 한마디에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정호가 입을 열었다. 형수가 안 판다면 안 파는 겁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재호가 정호를 보았다. 정호가 말을 이었다. 형이 마지막에 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형수가 지키겠다는데 우리가 뭔 권리로 팔라 말아 합니까? 빚은 내가 갚겠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정호를 보았다. 눈이 젖어 있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시동생이 형수를 왜 저렇게 감싸냐고. 재호가 정호에게 말했다. 네가 빚까지 떠안을 거냐고. 남의 집 일에 왜 그러냐고. 정호는 남의 집이 아닙니다 하고 단단하게 말했다. 형네 집이고 형수네 집이고 그러면 내 집이기도 합니다. 모임은 결론 없이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마지막에 정호와 옥분만 남았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다. 도련님 고마워요. 근데 빚까지는 안 돼요. 그건 제가 갚을게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 혼자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겠다고 한 건 할게요. 옥분은 대답 대신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머니에 넣은 손을 꽉 쥐었다. 지금 옥분의 손을 잡고 싶었다.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는 재혼의 집이었고 아직 사람 발자국 소리가 마당에서
들리고 있었다. 시골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도련님이 그렇게 말해줄 줄 몰랐다고. 정수 씨 죽고 나서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고. 밭 팔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정호는 옆에서 걸으며 형이 부탁했으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옥분이 걸음을 멈췄다. 정호도 멈췄다. 시골 길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논 너머로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옥분이 정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그것 때문이에요. 형님이 부탁해서. 정호는 옥분의 눈을 보았다. 그 눈 안에 물기가 남아 있었고 노을빛이 비치고 있었다.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형 때문이라고 말해야 했다. 그래야 맞았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옥분도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옥분이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다. 정호가 마루에 앉아 기다렸다. 밥상이 나왔다. 된장찌개와 고추장아찌와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다. 정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옥분의 손을 보았다. 밥상을 내려놓는 옥분의 손등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밭일하다 긁힌 것 같았다.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옥분도 맞은편에 앉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옥분이 그릇을 치우려는데 정호가 손을 내밀어 옥분의 손등을 잡았다. 여기 긁혔네요. 짧은 말이었다. 옥분의 손등 위에 정호의 손가락이 얹혔다. 긁힌 자국을 쓰듯이 엄지로 한번 쓸었다. 옥분의 숨이 멈추는 게 느껴졌다. 옥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정호도 놓지 않았다. 마루 위에 저녁 바람이 불었고 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밥상 위에서 겹쳐진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정호는 대답 대신 옥분의 손을 감싸쥐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마루 위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고 부엌 불빛만 옥분의 얼굴 반쪽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서 옥분의 눈이 젖어 있었다. 정호는 옥분의 눈을 보면서 자기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느꼈다. 옥분이 작게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돼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정호는 알고 있었다. 안 되는 거라는 걸, 형의 아내라는 걸. 그런데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옥분도 빼지 않았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손은 정호의 손 안에 있었다. 그 모순이 두 사람 모두를 숨 쉴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정호가 일어섰다. 옥분의 손을 잡은 채로 옥분도 따라 일어섰다. 두 사람이 마루 위에 마주 서 있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숨결이 닿는 거리였다. 밭에서 올라오는 풀냄새와 옥분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섞였다. 정호는 옥분의 볼에 손을 가져갔다. 옥분이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호의 엄지가 그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다. 옥분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고 정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마루 위에서, 형이 남긴 집 마루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못했다. 옥분이 정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밀어내려는 건지 잡으려는 건지 옥분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다. 정호가 옥분을 안았다. 단단하게. 옥분의 어깨가 정호의 품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다. 마루불이 꺼졌다.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밭 너머로 개구리 소리가 울었고 여름밤의 바람이 열린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정호는 방 안에서 눈을 떴다. 형이 쓰던 방이었다. 벽에 형의 달력이 걸려 있었고 옷장 위에 형의 모자가 놓여 있었다. 정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이 이 천장을 보며 잠들었을 것이다. 형이 이 이불을 덮고 누웠을 것이다.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누워 있었다. 옆자리에 옥분은 없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렸다.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 끓는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정호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부엌에 옥분이 서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어가고 있었다. 형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다만 형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다. 그 사실이 정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옥분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밥 됐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낮고 조용했지만 거기에 밤새 바뀐 무언가가 실려 있었다. 정호는 마루에 앉았다. 옥분이 밥상을 내왔다. 된장국과 김치와 계란말이, 늘 먹던 밥상이었다. 옥분이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가 동시에 피했다. 옥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정호도 들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아침 부엌에 울렸다.
국이 뜨거웠다. 그 열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밥을 다 먹고 옥분이 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해요. 정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옥분의 등을 보았다. 싱크대 앞에 선 옥분의 어깨가 굳어 있었다.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형수를 의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정호는 알겠습니다 하고만 했다. 옥분은 돌아보지 않았다. 설거지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다. 정호는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나왔다. 차에 올라타기 전에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다. 형이 심은 감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고 밭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형이 남긴 집이었다. 형이 남긴 밭이었다. 형이 남긴 사람이었다. 정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의 부엌 창문이 비쳤다. 창문 너머로 옥분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정호는 차를 출발시켰다. 음성을 빠져나가는 길 양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고 여름 햇살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정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어젯밤 옥분의 입술이 정호의 입술 위에 남아 있었다. 2주가 지났다. 정호는 음성에 올라가지 않았다. 옥분도 연락하지 않았다. 정호는 인쇄소에서 일만 했다. 기계를 돌리고 잉크를 교체하고 납품을 맞추고 저녁에 올라와 라면을 끓였다. 라면 국물을 마시는데 옥분의 된장국이 떠올랐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원룸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면 옥분이 눈을 감던 순간이 재생되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던 것, 셔츠를 움켜쥐던 손, 안 돼요 하면서도 손을 빼지 않던 것. 정호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 옥분에게서 문자가 왔다. 감자 캤는데 많이 캤어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요. 정호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감자 때문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정호는 답을 보냈다. 토요일에 올라갈게요. 보내고 나서 전화기를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감자 한 자루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뛸 리가 없었다. 토요일 아침 정호는 차를 몰고 음성으로 올라갔다. 마당에 들어서자 옥분이 마루에 앉아 있었다. 감자 자루가 옆에 놓여 있었다. 옥분은 정호를 보자 웃었다. 그 웃음이 보름 전과 달랐다.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 안에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정호는 감자 자루를 차에 실으며 형수 많이 캐셨네요 하고 말했다. 옥분은 올해 농사가 잘 됐다고 비가 적당히 와서 그렇다고 밭 이야기를 했다. 정호도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 모두 밭과 감자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정호가 밭에 나가 일을 했다. 배추밭에 거름을 주고 고추 지지대를 다시 박았다. 옥분이 옆에서 같이 일했다. 두 사람은 밭 위에서 나란히 쪼그려 앉아 한마디씩 나누며 보름간의 공백을 천천히 채워갔다. 해가 기울 무렵 마루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옥분이 조용히 말했다. 보름 동안 도련님 안 오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정호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저도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옥분이 고개를 돌려 정호를 보았다. 정호도 옥분을 보았다. 밭 너머로 해가 내려가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다. 옥분이 작게 웃었다. 이번에는 어색함이 빠진 웃음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옥분이 밥상을 차렸다. 마루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감자조림과 고추장아찌. 정호는 밥을 먹으며 이 밥상이 그리웠다고 말했다. 옥분은 대답 대신 계란말이를 정호 앞에 밀어주었다. 밥을 다 먹고 옥분이 그릇을 치우려 일어서는데 정호가 옥분의 손목을 잡았다. 옥분이 멈췄다. 정호가 말했다. 형수 없었던 일로 못하겠습니다. 옥분은 정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기 손목을 잡고 있는 정호의 손을 한참 동안 보았다. 옥분의 입술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번에는 빼지 않았다. 옥분이 천천히 다시 앉았다. 정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호도 말하지 않았다. 마루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올라왔고 부엌에서 시계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옥분의 머리카락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정호는 그 냄새를 맡으며 어깨에 실린 옥분의 머리 무게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따뜻한 무게라고 느꼈다. 마루불이 꺼졌다. 밤이 깊어졌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다. 옥분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아침이었다. 옥분이 밥상을 내오며 정호의 눈을 보았다. 피하지 않았다. 정호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이후 정호는 주말마다 음성에 올라왔다. 토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밭일을 하고 집을 고치고 저녁에 옥분이 차린 밥을 먹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걸 보았다. 겉으로는 형수 집 봐주는 시동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시동생이 형수를 챙기는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마루 불이 꺼지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달라졌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온기였다. 어느 저녁이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밭 너머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형이 심은 감나무에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다. 정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수,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옥부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떴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얼굴에 스친 작은 웃음이 어떤 대답보다 분명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였다. 세상이 알면 손가락질할 사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마루 위에서 나란히 밥을 먹는 이 시간이 각자 혼자였던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라는 것을,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마루 위에 나란히 놓인 밥그릇 두 개, 밭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서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